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공탁법 마지막 정리하게 될 건데요. 핵심 정리지까지 하게 될 겁니다. 자, 세세히 다 못하고 출제될 수 있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교재 1장 총설에서는 공탁의 법적 성질이 최근에 이제 출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두 페이지에 있는 거 2번에 우리 공법관계서를 취하고 있는 게 일종의 지금 행정 실무가 되는데 그때 공탁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들이에요.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첫 번째,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 지급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공탁관에게 공탁금 지급 청구를 했어요. 그때 공탁관이 불수리한 경우에는 이 불수리 청원에 관해서 이의 신청으로 다투어야 돼요. 이런 거 했다 해가지고 국가를 휘고래가지고 인사동으로서 제기해서 나한테 돈 달라라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탁금 지급된 이후에는 진정소송까지 하더라도 공탁금 지급 청구가 허용되잖아요. 그때 진정소송까지는 국가배상조정에서 구제받게 되는 겁니다. 특례시효 기간은 10년이라고 그랬고요. 네 번째, 국가가 공탁을 상달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출구 청구권을 확인 의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공탁 상사가 아닌 경우에는 단순히 공탁 사무 처리자로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출구 청구권 확인 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1번하고 4번, 특히 4번은 체크하셔야 돼요. 국가가 공탁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죠. 상대 불합치 공탁에서 피공탁자 중 한 사람이거나 절대 불합치를 겪는데 공탁자가 국가인 경우입니다. 제2절 공탁소원에서는 공탁권의 심사권 문제를 체크하시면 돼요. 심사권은 두 가지이죠. 심사하는 방법과 심사 범위 문제인데 심사하는 방법은 대출 서면에 의한 형식 심사권을 갖습니다. 제출 서면 가지고만 해야 돼요. 그러나 심사 범위 문제는 심사 범위는 그자가 어떤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하고 또는 그 사람이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모두 심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심사 방법은 제출 서면에 의한 첨부 서면이라는 말로 됐어요. 새로운 자료 요청을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더 뒷페이지 관련된 판례와 선례 있는데 1번은 공탁자가 조건부 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공탁권의 심사할 건이 없는 겁니다. 따라 이를 수리할 수 없게 하지만은 공탁이 필요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즉 이행할 의무 없는 것을 반대부 조건으로 한 것이면은 채권자 이를 수락하지 않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조건부 공탁이죠. 저 반대급부 조건을 기재해서 한 공탁이에요. 이 반대급부라는 것들은 이게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어야 돼요. 이거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탁 이유가 돼요. 그 예가 두 번째인데 저당첨부 현재는 원칙적으로 설정 등기 말소에 앞서서 먼저 이행될 의무이기 때문에 저당채무 현재와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동시에 하는 특이한 사주를 쓰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저당권으로 변제공 탈락할 때 그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의 소유질 서류 일체 교부를 반대급부 조건하는 경우는 공탁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다만 공탁과는 그런 특이한 사실을 쓰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있는 것으로 공탁 신청을 하면은 책임의원에서 실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이하게 있는 것들은 설정계약서를 보고해야 돼요. 그런 설정계약서를 제출하시오. 이런 거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제출은 서면 가지고 하는 형식 사건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이 출제 안 된 선례인데요. 자, 공탁금 출구 청구할 때 피공탁자의 대피를 기다린 직무대행자가 공탁금 출구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출구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대행자가 공탁 이후에 자기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출구 청구하는 대피자가 자기를 청구하라 제출 경우에는 공탁관의 이를 출구 청구를 인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피자가 지위를 상실하는 여부는 나중에 법원 후 어떤 취소 결정이죠. 직무 대행자이면 가처분 취소 결정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가처분 취소 결정을 있는지를 공탁관이 제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4번도 마찬가지예요. 채권 압류 조명령에 그 내용이 이범위를 하더라도 발부되어서 공탁관에 선고되면은 집행유예를 씁니다. 그 형식 끝날밖에 없는 공탁관은 채권 압류 조명령 후 유무를 심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사 범위는 두 가지 요건 모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절차 요건과 실청 요건 구별된 여부 모두 심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줄 따라서 공탁 신청 시에 첨부 서면 기재서로서 당해 계약이 보이고 공탁이 하여 면책을 얻고자 하는 채무 보전제가 일견 명확한 경우에는 공탁 신청을 불수하는 겁니다. 공탁은 책임인데 책임은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죠. 그때는 국가가 손해를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만일 공탁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은 국가는 공탁관에게 보상권 행사할 수 있게 돼요. 세 번째, 그런 책임의 범위는 심사권에 상대는 책임만 인정되는 겁니다. 공탁으로 직무상 과실을 인정한 판례들이 쭉 있어요. 1번이 실제 이루어졌고요. 공탁자가 확정 판결을 교벌한 자에게 공탁금 주라라고 반대부적으로 출력 공탁을 했는데 확정 판결이 아닌 가집선고 승판결자에게 공탁금 출급을 인가한 경우는 직무상 과실을 인정합니다. 2번이 가장 많이 실질인 질문들이고요. 가압류 해방공탁금의 희로청구권에 관해서 채권압류 추심명령, 추심명령이 여러 수 있어요. 그런 추심명령이 가압한 경우예요. 추심명령이 가압하면은 일반적인 제3채무자는 그중 한 사람에게 지급해줘도 됩니다. 그중 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제3채무자가 만일 공탁 끊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유신고를 할 이걸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규정들이에요. 공탁규칙 58조 1항의 성격입니다. 이게 사유신고 규정들인데 공탁규칙 58조 1항은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직무상 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중 한 채권자에게 추신금을 지급한 경우는 과실이 있는 겁니다. 3번도 출제 안내 판례인데 3번은 이런 사안들이에요.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약 35억 원을 변제금 달하게 됐어요. 자, 이대로 서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정의란 사람이 모든 서류를 유지해가지고 이거를 효도 청구를 해온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청구했어요. 그런데 그런 청구를 하기 전에 갑이 자기 집은 을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하면은 공탁소로 양도 통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양도 통지서를 받은 공탁관은 통지서에다가 접수한 연, 월, 일, 시분을 기재하고 여기다가 기명날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공탁의 원장에다 이거를 등록하고 그리고 공탁 기록에 철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정이 여전히 갑 2분의 1 지분, 을 2분의 1 지분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공동으로 휴소하는 것처럼 모든 서류를 유지해가지고 청구를 했어요. 그런 경우 공탁관은 여기죠. 본장의 원장만 보더라도 또 기록만 살펴보더라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인가한 경우입니다. 공탁관에게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는 판례가 3번이에요.
4번은 재파산 3번 공탁을 할 때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자, 공탁물 보관자인데 보관자 지정은 대법원장이 지정합니다. 뒷페이지 2번 그런 지정된 은행이나 청구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부류에 속한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보관을 해야 되고 선련 관례주의로서 보관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3번은 공탁물 보관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보관료 청구는 공탁물을 찾아가는 사람에게 보관료 청구할 수 있게 돼요. 공탁물을 수령할 자야죠. 공탁물을 수령할 자는 겁니다. 따라서 물표 공탁한 사람은 따로 보관료를 미리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행력하고요. 3절의 공탁사 관할인데 관할은 먼저 직무관할에서는 통상 공탁기관은 공탁사건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번처럼 기존과 선임 공탁기관의 경우에는 특히 법원이 민법 488조 2항에 하여 지정된 공탁기관은 변제공탁기관합니다. 민법의 488조 2항이죠. 그럼 변제공탁 규정들이에요. 답안은 체크하셔야 되고요. 규칙 2조에서 시근법원의 공탁관이 어떤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시근법원 공탁소 그 직무 관할 문제입니다. 직무는 먼저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심법에게 적용사건과 화해나 독촉과 교정사건에 따른 변제공탁 사건을 집행공탁은 집행공탁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집행공탁은 오로지 282조의 가압류 해방공탁 사건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재파산 보조공탁은 다 할 수 있어요. 몰취공탁은 소명에 가람하는 공탁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요. 허달뼈시고 따라서 상호 가등기와 관련된 몰취공탁은 시금원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관공탁도 거기 관할이 없어요. 토지관할인데 토지관할은 일반적으로 없는 것이 공탁 부분들이에요. 뒷페이지. 그렇지만은 변제공탁만 관할 두고 있다고 그랬죠.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제 공탁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채무이행제 관련자는 1번 당해 채무성들이 추심 채무이면은 채무자소지, 지천 채무이면은 채권자소지가 됩니다. 2번 채무성들이나 당사자 표시로서 변제등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특정을 인도하면은 채권 성립 당시 물건이 있는 것이 돼요. 그리고 특정을 인도 이후 채무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현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외국에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해서 금전 채무를 국내에서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채무 이행지 공탁서에 공탁하면 돼요.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1번 다수인데 그게 가반 채권인 경우요. 채권자별로 해당 공탁서 공탁하는 겁니다. 불가반 채권이면은 그중 1인 주소지에 공탁하면 돼요. 그런 애가 2번입니다. 채권자 사망으로 여러 명의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비율로 공탁을 해야 할 경우에 그 상속인이 주소가 각 다르면은 각 채권자 소지를 관공탁서에 상속비율로 나누어 공탁하는 겁니다. 상대 플라트 공탁도 그중 1인 주소가 하면 돼요. 토지 수용 부담 공탁의 경우에는 토지 소지 공탁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적 초점 이건 안 나올 거예요 이제. 6번은 외국인 재국민인 경우인데 국내 거소나 주소가 없는 이국인이나 제2국민의 변제공탁은 집점 채무의 경우에 요건이 두 가지죠. 먼저 집점 채무해야 돼요. 채무이고 다른 법령 규정이 없거나 또는 특약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대법원 소재지 공탁서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공탁서에 하는 겁니다. 6번도 자전하고요. 파산 건조인의 경우는 파산 건조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 이게 관할이 됩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한꺼번에 전해질 거예요. 밑에 관련 선례 우리 저작권 의경우인데 저작권자에게
관련된 부분들을 지급을 인세나 이런 것들을 지급해야 저작료인데요. 공탁자가 그런 저작권자를 알지 못함을 이유로 한국저작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그런 공탁할 경우에는 공탁처도 주소지 관할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탁자가 저작권자를 알지 못함을 이유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공탁할 경우에는 피공탁자로 특정할 필요가 없어요. 2번에 있는 거, 2번은 별표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1번에 있는 거. 어떤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또는 자치단체에 관해서 어떤 건설 공사대금 청구를 할 때는 반드시 이 회사에 납세증명서 이거를 교부를 내줘야 돼요. 그런데 이 건설회사가 공동수급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사와 을이사가 이렇게 공동수급체를 형성해가지고 그를 공사자금 청구를 할 경우요. 청구를 할 때 이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성격이 민법상 조합으로 합니다. 민법상 조합이면은 관계는 이게 합의 관계가 돼요. 그런 경우는 공탁을 할 때는 합의자 전원을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수호체별로 자기 각자가 그런 출자 비율에 따른 그런 공사대금 청구 약정이 있는 경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번 채권으로 오는 겁니다. 가번 채권이면은 국가는 각 회사에 그 본전 소재지 공탁세 공탁하시면 돼요. 이번에 마지막 줄 밑에 두 번째 줄 정부 자체들은 그 공동수급체 구성별로 각 채무이행지 공탁세 공탁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97페이지에 관련 판례가 하나 있을 거예요. 뒤에 97페이지 한번 보고 올게요. 자, 97페이지에 위에 5번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5번 있는 거예요. 납세자당이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증명서 처리는 반대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게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은 요로보는 겁니다. 이런 채권 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돼요.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자, 갑 회사가 공사자금 청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자가 납세증명서를 교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체납 사실이 없어야 납세증명서를 주는 겁니다. 갑 회사가 체납 관계가 있게 돼요. 꾀를 써가지고 이 공사자금 채권을 을회사에게 넘깁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그런 변제공탁을 하면 할수록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서 물론 양수인 이렇게 되기도 했죠. 이때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교부 이거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5번 판례예요. 5번 판례 작년에 나온 판례인데 작년에 출제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5번이 출제될 걸로 봅니다. 5번하고 앞에 12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2번 판례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앞에 동그라미 2번 판례에다가 옆에다가 97페이지에 있는 5번 판례 참조 이거 꼭 같이 보셔야 돼요.
9번은 관할 위반의 변제 공탁인데 공탁관은 공탁 신청을 불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리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우위이기 때문에 공탁자는 착오를 이유로 휴소할 수 있게 돼요. 다만 관할은 채권자를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채권자인 피용탁자가 공탁을 수락하거나 추구 청구를 하면 하자가 취해되는 겁니다. 보증공탁, 재부담 보증공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담보제공자가 임의로 정한 공탁세 공탁하면 돼요. 1번 보증공탁은 관할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부분에 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2번처럼 영업보증공탁은 대체적으로 공탁 근거번영에 관할에 정해져 있는데 거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이게 한번 실제 이루어졌어요. 선거카드를 발행한 시동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모소 소지 공탁을 하는 겁니다. 지표공탁도 관할이 없어요. 보고공탁도 관할이 없습니다. 자, 공탁의 당사자 문제인데 당사 등력은 사법상 권리 등력자와 자연인 법인이 당사 등력을 갖습니다. 2번 비법인 사단 재단원도 마찬가지죠. 당사 등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합은 당사 등력을 부정합니다. 4번째 청산 등록이 있어라도 회단 건립이 하더라도 또는 파산 등록이 하더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권리 등록을 인정하게 돼요. 4번 한편 자연이 사망하면은 당사 등록도 당연히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의 부담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는 공탁은 상대공탁도 유효라는 겁니다. 4번도 여러 번 틀려졌어요. 토지 수용이죠. 토지 수용 상의 경우예요. 이걸 공탁을 할 때 현재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요. 이 사람을 피공탁으로 계속 그냥 공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탁은 바로 상속인 공탁으로서 유효라는 겁니다. 이 판례도 자주 출제되는 판례가 돼요. 관련 선례 밑에 2번이 있는 거. 자, 우리는 채권자 불확지, 민법에서 채권자 불확지는 상대 불확지 공탁을 말하게 돼요. 상대적으로나마 채권자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 공탁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채권자 불확지는 전부 다 상대 불확지 공탁을 하게 돼요. 그러나 토지 수용의 경우에는 토지 수용 구상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전혀 누군지 모르는 절대 불확지 공탁도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는 토지 수용에만 허용되는 것들이에요. 뒷페이지 3번. 자, 공탁제들은 공탁권의 형식 사건과 공탁 사무의 기계적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공탁에서 피용탁자가 특등시 원칙입니다. 피용탁자가 특등을 따르면은 즉 갑이 공탁할 때는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특정을 해줘야 돼요. 이때 특정되려면은 피용탁자와 통일성에 공탁관의 판단이 개별적 없고 공탁 통일소 송달에 지정이 없는 정도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 3번도 전원매차 판례 사안이에요. 이것도 한번 실제 이루어졌어요. 특정되려면은 이게 두 가지 조건이죠. 피용탁자의 동일성, 피용탁자의 동일성에 대해서 공탁관의 어떤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또 한 가지 공탁 통지서 송달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자, 공탁의 행위 능력인데 행위 능력은 사법상의 행위 능력자이면 공탁 행위 능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번처럼 미성년자나 피해 한정 후기 행위는 독립하여 법령을 할 수 있는 제의하고는 원칙적으로 법 등 들이인에 의하여 공탁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 3번이 독립해야 할 수 있는 행위들이죠. 권리만 얻거나 응원을 면한 행위나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태문 행위나 영업 허락을 받은 경우에 그 여명에 관한 행위나 대리 행위나 인근 등 선거는 법정인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 단독으로 위헌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는 공탁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네 번째, 공탁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하는 행위는 당해무효 행위가 돼요. 다섯 번째, 피공탁자는 미성년자 주소하고 법정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관할은 피공탁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이런 행위 능력은 공탁 신청행위와 같은 등록적 행위를 할 경우만 요구되는 것이지 공탁서에 하여 피공탁자 증명과 같이 수용탁을 할 경우에는 행위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이 나중에 출급할 때죠. 그때는 출고 시에는 당연히 법정 대리인이 출급해야 됩니다. 돈 찾아갈 때는 법정 대리인이 찾아가야 돼요. 당사자격인데 변정탁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채무 성질이나 무사표시로서 제3자 변제를 허용한 경우는 제3자도 공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변제 제공자가 공탁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2번이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2번. 실제 부담 권리자가 아닌 자를 피공탁자 기장과 같이 공탁 당사자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 공탁이기 때문에 공탁이 미뤄하더라도 그리고 공탁의 당사자는 공탁서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자는 실제보상 채권자는 그 피공탁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실제보상 채권을 행사하게 돼요.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5번도 같은 부분들이에요. 공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을 상대로 하여 공탁을 출고청구로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출고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출고청구권을 양도받아야 돼요. 양도받아야 출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합니다. 양도 통지까지 이루어졌어요. 을은 채권 양도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채무자가 채권 양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갚으려고 갑에게 이행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 나랑 채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나한테 줘서는 안 되고 이 사람한테 줘야 돼. 그렇게 합니다. 을이 그냥 이렇게 갑을 피공탁을 해가지고 1월 공탁하게 됐어요. 변정탈한 겁니다. 병은 여전히 채권자라고 그랬죠. 병이 채권자인데 이 권리가 공탁금 출고청구권입니다. 출고청구권은 공탁자가 공탁한 공탁서 기재, 공탁서 기재로서 판가로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실제보상의 채권자예요. 실제보상 채권자 하더라도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이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돼요. 행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때 병이 갑을 항도해 가지고 공탁금 출고청구권에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은 이것도 아무 의미 없는 거가 돼요.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갑으로부터 이 권리자 출고청구권을 이렇게 양도하고 국가에게 통지하라 라는 이런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양도하고 양도 통지를 구하는 거 이게 이행호소가 돼요. 이행호소 제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해를 하지 않고 확인호를 제기하면 확인호소는 확인이익이 없는 겁니다. 2번하고 5번이 일맥상통한 부분들이에요. 한 번에 조합자산을 수용한 경우에는 합의자 전체 명의로 한다고 그랬어요. 조합은 당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임금 채권이 양도를 하더라도 공탁 시 양도인을 피공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6번은 매도인의 대리인을 피공탁의 변제공탁과 마을금과 청정한 일을 피공탁의 변제공탁은 이유성을 인정합니다.
매도인으로 대리인, 이것도 여러 번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원래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공탁할 때는 매도인을 피공탁을 해야 돼요. 매도인. 원칙이 매도인을 피공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대리인은 어떤 권리가 있죠? 이 사람이 변제 수령권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피용탁자를 매도인의 대리인, 이거를 피용탁이라는 변제용탁은 무효로 보지 않는 겁니다. 7번을 보시고요. 8번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도 공탁할 수 있어요. 그것들이 물상보증인과 담보선호 자동차와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이 됩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도 공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작년 나온 판례 중에서 이런 판례가 있어요. 자, 경매목적으로 매수인이 있습니다. 네, 경매목적으로 가나요? 여기에 유치권을 주장한 유치권자가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이 매수인에게 자기 유치권의 피담보권 채권에 관해서 너한테 이행하라고 이행수행권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경월차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책임을 피담보 채권이죠. 피담보 채무를 이거를 변제할 책임만 있는 거예요. 변제할 책임. 변제할 채무가 아니라 변제할 책임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매수인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돼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이 3자가 원래의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해가지고 이자에게 대위변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위변제. 경매목적으로 매수인이에요. 경매목적으로 매수인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가로 안에 줄 긋고 쭉 화살표 하시고 뭐 플러스 어두고도 하나 쓰십시오. 이거. 경매목적으로 매수인도 이해관계는 제3자로서 유치권의 피담보 채무를 대위변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위변제가 하려면은 이 사람은 구상권이죠.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관련 선례와 판례 박스에 있는 거 조합자산을 소용하고 보상금을 합의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의자 지분을 특정금을 하더라도 보상금은 합의자의 소개이기 때문에 추구할 때는 합의자 전원이 신고해야 돼요. 2번은 임금채권의 양도성 허용한다고 그랬죠. 임금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더라도 공탁할 때는 피용탁자는 반드시 누구로? 양도인인 근로자를 피공탁터리해야 돼요. 그런 이유는 이게 임금이라는 거는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2번 판례가 돼요. 대표이제 양수인을 하더라도 소속 근로자 사용자에 관하여 임금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공탁자는 임금채권의 양도인은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양수인은 임금채권의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양수금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번은 제3자가 아까 했던 부분이죠. 제3자가 피공탁을 한도로 출고 청구를 확인을 서로를 제기해서 확인을 판결을 하는 것, 이거는 쓸데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건 안 되고 이때 세 번째 줄, 이 경우 피공탁자로부터 출고 청구를 양도받거나 자발적으로 양도되지 않으면은 그래 양도 의사 표시를 하고 제외된 국가에게 양도 성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출고하는 겁니다. 자, 보증용탁 문제인데 제외된 보증용탁은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해야 된다. 법원 허가도 마찬가지예요. 단 피고란에 제3자로서 공탁하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돼요. 재산담보공탁은 항상 손해담보권자가 있기 때문에 손해담보권자를 피응자로 기재하는 겁니다. 이때 관련 판례 부동산에 관한 강제입행 정지 신청 사건에서 정지 신청이죠. 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중간재판으로서 담보 증명령이 나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제3자가 공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재판상 담보 공탁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영업허용탁은 영업자의 신용력 확인 목적이기 때문에 제3자 공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영업허용탁은 공탁 신청할 때는 피응도자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피응도자가 없는 공탁이라고 그랬죠. 피응도자가 없는 공탁. 납세담보공탁은 납세담보공탁 경우는 그런 납세 의무자나 또는 납세 의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제3자가 됩니다. 납세담보공탁은 제3자도 공탁할 수 있게 돼요. 각조 1번인 거 2022년도 공탁 실무제요 개정판 전까지는 제3자 공탁이 안 된다는 것이 이거를 2022년도 실무에서는 이걸 바꿨습니다. 자기 표현을 바꿨어요. 그 납세공탁은 제3자가 할 수 있다.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옆에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근거 법령에서 공탁자가 누구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공탁은 해당 공탁 근거 법령이죠. 근거 법령에서 여기서 누가 공탁자인지가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이자가 아닌 제3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집행공탁 원칙이에요. 2번 그리고 3번은 집행공탁은 피공탁자는 관련자로만 존재하고 있어요. 나중에 배당 단계에서나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피공탁을 기재하잖아요. 기재를 하더라도 법원을 구한 효력이 없는 겁니다. 다만 4번이 A가 되는데 집행공탁에서 피공탁을 기재하는 경우는 A가 딱 두 가지예요. 기재하는 피공탁자 기재하는 A 딱 두 가지인데 채권 일부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채권 전액을 공탁할 때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압류되지 않은 부분이죠. 압류되지 않은 부분들은 변제공탁이 됩니다. 변제공탁은 항상 자기 채권자를 기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때예요. 가압류 이유로 집행공탁은 이거는 형식만 집행공탁일 뿐 실질은 변제공탁이 됩니다. 변제공탁이면 항상 자기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기재를 해줘야 돼요. 4번은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가압해방탁 피응탁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6번은 대항력 같은 임차인은 보증받은 한도권이 가압류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 가압류 재산 처리를 승계한다고 그랬어요. 주택 양수인이죠.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뭐가 그러는 거죠? 양수인이? 이 사람은 면책적 채무 인수인이 됩니다. 이 사람은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할 수 있는 겁니다.
6번도 출제 안 되겠다가 최근부터 출제기 시작한 부분들이고요. 보강홍탁은 제3자 홍탁에 해당되지 않아요. 보강홍탁, 피홍탁자가 없는 겁니다. 몰치홍탁은 공탁 때는 소송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나 상호 가등기를 신청하는 회사나 발기인 등이 공탁자가 돼요. 성질상 제3자 홍탁에 해당되지 않아요. 피홍탁자는 국가라는 겁니다. 앞에 공탁 당사자 적격, 이거는 꼭 체크하셔야 돼요. 해마다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은 출제됩니다. 그 중에서 납세 담보 공탁이 있었죠? 이게 종전과 다른 점이에요. 납세 담보 공탁은 납세 의무자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해관계에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자, 공탁물인데 공탁물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금전, 유가증권, 물품 셋 중에 하나가 돼요. 자, 금전은 법률에 와야 강제통일이 부여된 우리나라가 통화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국 통화는 금전 공탁물 느낌이 아니고 물품 공탁을 해야 돼요. 유가증권의 경우는 3번인 건 김영시 유가증권을 공탁할 경우에는 공탁을 수령한 자가 즉시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배설을 하든지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배설을 한 경우에는 양도증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배설을 하지 않은 경우죠. 배설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양도증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공탁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는데 변종탁의 경우에는 채무 내용에 따라서 공탁물이 정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번처럼 분산 공탁이 가능한지 여부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자기 물건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금을 전부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등기, 이쪽으로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등기를 을이 해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이를 이유로 이렇게 부동산이요. 그런 부동산을 공탁할 수 있는지 뭐예요? 그런 부동산 공탁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이거 민법 488조죠. 민법 488조에 의해 가지고 법원 허가를 얻어 가지고 이거를 매각을 해서 그 대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취한다는 겁니다. 대금을 공탁해 줘야 돼요. 이게 2번이에요. 변제자는 법원 허가를 얻어서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취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 말고 또 있죠. 이런 식 말고 할 수 있는 거 또 있죠. 등기에서는 뭐를 허용하죠? 응? 등기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경우는 갑이 을을 피고로 해가지고 등기소취 청구서를 제공한대요. 등기소취 청구에서 즉 소유권이니까 이런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 절차를 인수하라. 이게 등기 소취 청구서가 됩니다. 이게 등기 소취 청구서가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승소한 뭐가 되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법 23조죠? 23조에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도 이 사람도 단독으로 그런 등기 신청권을 인정하게 돼요. 이게 2번은 부동산 공탁을 부정하는 것이 공탁 실무이기 때문에 법원 허가로서 방매를 하든지 대공탁하든지 아니면은 등기 소취 청구서를 제기해가지고 또 등기 권리자로 하여금 등기 절차, 신청 절차를 인수하라는 소를 제기해가지고
승소한 등기의무자로서 판결 등기를 이렇게 이쪽으로 단독으로 시정을 시게 되는 겁니다. 판결 등기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 담보공탁인데 담보공탁의 공착물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 돼요. 지표공탁은 원칙이 금전입니다. 2번 다만 A적으로 두 가지죠. A적으로 130조 사망은 이거는 매각 호화결정 매각 호화결정에 관해서 즉시 항고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때는 매각 대금의 10분의 1 해당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돼요. 여기 유가증권 공탁을 허용합니다. (103조) 사망이고요. 또 한 가지는 181조에 보증 제공에 의한 선적금의 취소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공탁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130조 사망하고 또 한 가지가 181조라고 그랬죠. 또 한 가지 집행부가 181조는 보증 제공해가지고 선박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돼요. 이 두 가지 있던 경우는 90년도 초반까지는 1990 초반까지는 그 성격이 재판상 보증 못하게 있었습니다. 90년도 후반에 이거를 집행목탁으로 이거를 성격을 바꿔줍니다. 자, 이 보증을 어떻게 얘기하죠? 집행에서는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항고 보증공탁 그렇게 갑니다. 항고 보증공탁이 해야 돼. 항고 보증 이렇게 하게 돼요. 이걸 쓰지만은 여전히 이때 했던 용어가 이때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항고 보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집행공탁이 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2번은 알고 있어야 되고 3번 가압 해방공탁은 공탁은 오로지 금전이라고 그랬죠. 유가증권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보강공탁은 무기명식 사채권이 되는 겁니다. 몰치공탁의 공탁물은 금전이어야 돼요. 금전. 공탁물에도 가끔 출제 이루어져요. 자, 공탁하는 절차, 신청 절차 있는 거 볼게요. 신청 절차. 먼저 신청할 때는 공탁서 2통을 제출합니다. 거기 1번에 2통 제출한다. 하늘 빼시고 A로 1통 제출한 경우가 있어요. A로 공탁서를 이거를 1통 제출한 경우에는 A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관할위에서예요. 관할위에서 공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위 공탁이에요. 관할위에서 금전 변제 공탁을 할 경우입니다. 또 한 개는 전자적으로 공탁할 때입니다. 공탁서를 1통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A가 딱 두 가지 됩니다. 전부 다 2통 제출해야 돼요. 2번에 있는 거. 2번은 일과공탁인데 공탁은 원칙적으로 당사별로 한 건의 공탁을 제출하는 원칙이지만은 그러나 당사가 다르더라도 원인 사실과 관할이 같고 공탁 종류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에 한 공탁으로 자동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과공탁이에요. 일과공탁은 공탁의 당사자가 다르다를 수가 있어요. 상이하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과공탁은 서를 빼시고 이거는 애규에서 인정을 합니다. 특히 애규의 경우에는 그런 국민저촉조합이라는 거 있어요. 여기 미환급금이 있습니다. 미환급금에 관해서는 일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는 적고 채권자가 다른 경우요.
저쪽 채권자가 더보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저쪽 채권자. 저쪽 채권자. 그때는 저쪽 채권자 이거를 명부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첨부해가지고 한 건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건으로 일광탁 하면 돼요. 이거하고 늘 구비되는 개념이 이게 일괄청구예요. 일괄청구. 일괄청구는 공탁금 찾아갈 때 하는 게 일괄청구가 돼요. 일괄청구는 공탁규칙 35조에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일괄청구 요건은 세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같은 사람이 공탁의 사유가 같아야 돼요. 사유가 같은 때 찾아가는 사유죠. 청구하는 사유 같은 때 그리고 공탁의 종류에 따라 청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한 건으로 청구하는 거 이게 일괄 청구가 돼요. 여기 공탁의 종류란 공탁물을 말합니다. 공탁물이 같아야 돼요. 공탁물은 셋 중에 하나 있다고 그랬죠. 금전은 금전대로, 유가증권은 유가증권대로, 물품은 물품대로 청구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청구해야 돼요. 따라서 금융 유가증권을 이거를 일괄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금전은 금전대로, 유가증권은 유가증권대로 따로따로 청구를 해야 돼요. 세 번째, 공탁 신청이나 정전 신청이나 직업 청구는 우편으로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 기재사항인데 공탁자 후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인데요. 공탁자로는 피용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공탁서, 공탁자 형태란의 성명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해야 돼요. 다만 피공탁자가 외유의 경우는 유고기는 여권번호나 유고인 등록번호나 국내고도 신고번호로 제2국민은 여권번호로 기재를 하는 겁니다. 제2국민은 여권번호이다.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유고기는 셋 중에 하나이죠. 여권번호, 유고인 등록번호, 국내고도 신고번호 등이에요. 두 번째, 공탁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칭과 주사모터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비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대신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돼요. 세 번째, 공탁상자가 국가인 경우는 소관청 기재합니다. 세 번째, 제3자가 채무자에 가름하여 공탁할 경우는 제3자가 공탁자가 됩니다. 파달관계인 유언투행위 공탁할 경우는 그들이 공탁자가 되는 겁니다. 5번이 출제한 질문이에요. 국가단체자가 공탁할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에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종전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정시켜가지고 고유번호를 기재하도록 바꿔줍니다. 여섯 번째, 제3자가 공탁할 경우에는 변제공탁은 공탁하는 사실 안에, 담보공탁은 비글 안에 제3자로서 공탁하는 사실을 기재하면 돼요. 공탁을 실시할 때 특히 금액 경우죠. 금액란은 항상 금액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한글과 아래와 숫자로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과 아래의 숫자를 모두 같이 기재합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경우는 명칭과 총명명과 기호와 번호 장소를 기재하게 돼요. 공탁 원사실은 공탁 근거 번영의 요건 사실을 기재하면 돼요. 공탁의 근거 번영, 금액란은 공탁서 양식 중에서 제일 오른쪽 상단에, 제일 위쪽에 상단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에 공탁의 근거 번영 기재하는 거, 근거 번영량. 민법의 경우는 항상 민법은 487조라고 487조. 근거번영. 2번 공탁의 근거번영 기재가 사실에 뜨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을 무효로 볼 건 아니고 그런 경우도 객관적으로 진정한 원인이 존재하면 공탁은 유가되는 겁니다. 이런 근거번영란, 이 근거번영 이거를 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3번은 판례인데 3번 판례가 출제 안 되고 있는 판례 중에 하나가 돼요. 밑에 관련 판례 박스에 있는 거 공탁은 반드시 이처럼 근거 번영이죠. 근거 번영이 있어야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공탁이 있게 돼요. 따라서 당사자가 임의로 그런 공탁 하교를 약정하는 거 이거는 확률 수 없다는 겁니다. 박스에 있는 판례고요. 다섯 번째,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와 등록번호 기재해야 돼요. 이때는 피공탁자의 지정을 요할 때만 그거를 기재를 합니다. 피공탁자 지정을 요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기재하잖아요. 그리고 2번, 공탁상과 국가인 경우는 소관청 기재한다고 그랬죠. 대한민국 한 다음에 소관청 기재하게 돼요. 공탁의 승부에서는 소관청을 장애하게 활성하는 겁니다. 소관청 기재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그렇게 기재하잖아요. 그래, 법무부 이렇게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관청 기재하는 소관청.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채권자의 주도불명으로 인한 수령물 원을 변정하는 경우에는 피의문따 주도는 불명으로 기재하되 괄호 안에 확인 등 최종술 기재하면 돼요. 두 페이지 이제 관련 선례. 공탁은 원칙적으로 피의문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하지만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자주 실제 이루어져요. 법인도 마찬가지. 다만 변제공탁할 경우에는 피의문따자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주민등록 등록번호를 첨부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록번호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예요. 예전에는 이게 선례인데 이게 선례되기 전이죠. 이게 지금 예규인데요. 관련 선례인데 그 전에 종전 선례는 그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번호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된다. 이게 종전 선례였었습니다. 그러다 이거를 확인할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선례가 바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탁으로 인한 소멸되는 질권, 저작권, 저작권 표시예요. 우리 공탁서 양식란에 보면은 여기 공탁서 양식란에 가운데 정도에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여기에 같은 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1번은 이게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질권이나 전자권이나 저당권 이를 기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이 반대급부 사항을 기재하는 것들이에요. 같은 란에 있습니다. 이거는 변제공탁을 할 경우에 기재한다고 그랬어요. 변제공탁을 할 경우. 그리고 이 경우에 그 공탁원에 소멸되는 질권이나 질권이나 저당권을 여기에 기재하게 됐어요. 기재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민법 489조 2항에 의해 가지고 효도성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토지 수용 경우인데 토지 수용 경우에는 거기 토지에 있는 질권이나 저당권이나 또는 전세권의 경우인데 여기 토지에 있는 질권은 이 저당권, 채권에 대한 질권을 말하게 돼요. 토지에는 질권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토지에는 질권이라면은 저당권, 채권에 관한 질권 설정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 저당권에 관해서 그런 질권 설정에 부기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저당권, 채권에 관해서 그런 질권 설정 나올 수 있어요. 질권 설정. 그런 경우에요. 이때 질권, 저당권, 저대권은 토지 수용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수용으로 인해서 없어지게 돼요. 여기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재할 필요가 없게 돼요. 이것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토지에 있는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입자권 등은 공탁으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급부 내용이 있으면 이것도 기재하는 건데 그런 공탁자가 채권자로 받아야 될 동시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 사항이라고 그랬죠. 반대급부 사항 기재할 때는 이 기재할 때는 이게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어야 돼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 그거를 반대급부로 기재해야 되는 겁니다. 2번처럼 변정탁의 경우에 채권자가 자유 이행할 의무 없는 것을 이를 조건으로 공탁할 경우는 채권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공탁은 무효화되는 겁니다. 세 번째, 토지의 수용 보상 경우는 반대급부를 기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토지 수용 경우에는 이게 강제적인 절차가 되죠. 강제적인 절차가 돼요.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동시행 관계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기재를 해서는 안 돼요. 관고서 명칭은 영업부정 토락에 해당하게 돼요. 거부 명칭은 집행공탁의 경우나 자가당 부정 토락에 기재하게 됩니다. 기명날인인데 공탁에서는 이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해야 돼요.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할 경우에는 그 자고 주소를 쓰고 기명날하면 돼요. 공무원이 직무상 공탁할 경우에는 그 집과 소속과를 열고 기명날하면 됩니다. 옆에 2번 공탁 신청 시에는 인감을 날리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날리는 서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날리는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무인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그것도 서명으로 하죠. 요즘은 서명제도가 거의 인정돼요. 뭐 서명할 수 없다 그러면은 무인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명하고 날인을 했어요. 기명날인. 이 제도를 이렇게 자꾸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쉬고 기재문자 쉬고 하도록 하죠.